30대 회사원 정모 씨는 얼마 전 서울에서 경기 하남시로 집을 옮겼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넓은 집이 필요했는데 서울에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경기도 쪽으로 왕복해서 하면은 거의 이제 3시간 정도 되는 거죠. 실제로 서울에서 전세를 구할 돈이면 경기도에선 내 집 마련이 가능해 인천과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직장은 여전히 서울이라 경기도권에 거주하면 하루 평균 출퇴근 시간으로만 1시간 42분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아침 일찍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 퇴근 후 서둘러 데려오기에는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 갖기를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취미생활도 못하게 되고 거의 이제 저녁에는 퇴근해서 거의 잠만 자는. 출산을 미루는 부부가 늘다 보니 세계 최저인 합계 출산율이 0.7명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주거비 문제, 사교육비 문제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전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비용 지원으로 출산을 기대하기에는 인구 감소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지만 정부와 정치권 그 어느 쪽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5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김지숙 씨는 오후 4시가 채 되지 않은 조금 이른 퇴근길에 나섭니다. 출퇴근 시간과 재택을 선택할 수 있는 육아기 자율근무제 덕분입니다. 이제 엄마랑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자. 육아 부담에 퇴사 면담까지 진행했었지만 이젠 마음이 놓입니다. 엄마가 일찍 오니까 너무 좋아, 사랑해.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사실은 너무 기뻤고. 8살 아이 아빠 김동현 씨에게도 아이와 함께하는 아침 1시간은 소중합니다. 1시간을 줄여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회사의 어떤 퍼포먼스에 전혀 지장이 없고 법적으로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주당 최대 35시간 미만으로 일할 수 있는 육아 단축 근무를 대기업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육아 자율 근무로 확대하는 추세인 겁니다. 하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육아 휴직조차 눈치를 보는 게 현실입니다. 너 얼마큼 쓸 건데? 그럼 너 없으면 누가 일을 할 건데? 라고. 심지어 법정 휴가 반의 반도 채우지 못하고 복직했지만 사실상 퇴사 종용을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면서 생계를 좀. 은근한 퇴사 종용에 사직서를 쓰면 부당해고 입증도 쉽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는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거나 사인하시지 마시라라는 이 부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꼭 모으시고. 정부는 육아 단축 근무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있는 제도조차 지켜지지 않고 복직 후는 더 암울한 게 현실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점점 심각해집니다. 필수 의료과들은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 역시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필수 의료 기피 이유를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산부인과는 출산도 많이 줄었는데 잘못되면 소송 위험이 큰데 몇 억씩 막 소송 당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인식이 안 좋았지. 소아과는 또 그 이대 목동 그거 사건 때문에. 수가가 낮아 개원하면 폐업할 수 있어 의대생들도 대안이 없다면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개원이 불가능한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병원들에서 이러한 필수 의료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한다던가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는 거를 정부가 법적으로 얼마 이상을 강제를 한다던가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가장. 지난해 소아청소년과 폐업률이 65%, 얼마나 수가가 낮은지 물었습니다. 소아과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달랑 진찰료 하나밖에 없거든요. 진료를 하고 받는 게 얼마냐면 15,000원이에요. 미국이 27만 1,000원으로 나와요. 일본이 얼마냐면 6만 원이에요. 소아청소년과는 전체 임상과 가운데 수입이 최하위권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수입이 28% 정도 줄었습니다.
국내 의료계는 소아응급수가 개선에만 드는 비용을 1,000억 원으로 추산해 필수 의료과를 전부 살리려면 수조 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서의 파트장을 맡고 있던 A씨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하자 다른 파트의 일반 직원으로 강등됐습니다. 이로 인해 승진 부적합 판단을 받았고 결국 승진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례가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아니라고 봤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2.7배 이상으로 현저히 높기 때문에 결국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시정명령 판정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근로자가 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중노위는 육아휴직자를 승진에서 제외한다는 사내 규정 역시 차별이라며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복직을 했을 때 제가 업무 공백으로 인해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난 4일 최근이네요. 유튜브 중에 크루츠 게작트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요. 이 구독자가 2천만 명입니다. 무려 2천만 명이 구독하는 이 채널인데 과학이나 의학, 미래 이런 걸 주제로 다루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최근에 올라온 영상이 한국은 왜 망해가나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그 영상의 주요 내용은 이거예요.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저렇게 녹아가고 있다. 태극기가 녹아가는 걸 저렇게 표상을 했어요. 저렇게. 우리나라가 녹아들고 있다. 인구가 줄면서. 이거 조회수가 지금 거의 300만 건 육박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죠. 한 방송에서 뭐가 나왔는데 대한민국 출산율이 1도 안 되잖아요. 지금요. 학계 출산율이 뭐 0.7 뭐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 얘기를 듣자 저 교수가 전문가래요. 이쪽 분야에.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반응을 보였다는. 이게 이 화면과 이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욱 전 행정관. 네. 지금 출산율 얘기인데요.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우리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심각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그럼 이걸?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0.78명이라니까요, 작년에. 합계 출산율. 예.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국가의 어떤 인구수 자체가 대폭 어느 순간 확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해외에 있는 학자들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립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건 되게 가슴 아픈 지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일 낮습니까 지금? 예. 근데 더 가디언에 따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최근 기사인데요. 여성 K-팝 그룹이 영국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를 들면 높게 평가하는. 뭐 굉장히 강력해졌죠. 그쪽에 이제 매력 국가인 거죠.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매력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또 반대에는 소위 저출산에다가 또 입양도 상당히 해외로 많이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들이 육아와 교육을 시킬 자신감을 상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에게 내가 아이를 낳아서 소위 보육하고 육아하고 교육을 해서 그 아이가 미래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육아하고 교육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 삶은 행복할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전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전 그래서 아마도 다음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중대한 의제로 삼아서 적어도 대한민국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도 행복한 국가로 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국가 지표 방향제를 좀 설립할 수 있는 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뭐 많이들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왜 저출산이 되냐? 뭐 교육 문제, 집값 문제 등등등 다 나왔어요. 근데요.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지금 전문가들 어떤 진단을 영상으로 좀 따로 하나 준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출산율 상황에 대해서
손 쓸 수 있는 상황을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망 인구는 꾸준히 늘 거예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꾸준히 늘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인구 감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하죠. 윤석 대변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부도 지금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요. 예. 이제 단계별로 못 가야 찾은 한다고 겁니까,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아이를 키울 때 어떤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당장 아이를 낳았을 때 누가 키우냐는 문제가 저는 제일 크다고 누가? 봅니다. 예. 누가 할 현실적으로 것인가? 젊은 분들 만나 보면은 물론 뭐 아이 키우는데 얼마가 들고 자기 수준까지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회는 거의 맞벌이 부부 형태란 말이죠.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그러면 아이를 키우려면 누군가가 조부모라도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누군가가 상황이 대신 좀 그렇죠. 육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 출산 휴가에 이어서 육아 휴직도 굉장히 길어야 하는 거고 복귀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게 선결이 돼야 일단 낳게나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희 교수님 혹시 뭐 똑부러진 제안 좀 있으세요? 아니 제안이라기보다도요. 우선 뭐 첫 번째는 크루즈 개작특에 대한 신뢰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신뢰성이? 예, 왜냐 그러면 뭐 그게 또 찬반 양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통계를 뭐 예, 한쪽만 인용한다든가 예, 좀 예. 불편함이 좀 있다라는 예, 그런 예. 지적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 이 문제는 기분 어쨌든. 나빠지지만 기분 나쁘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아무튼 문제다. 우리의 아픈 지점을 건든 건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 그런 건데 저는 사실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이렇게 어. 봅니다. 저출산 문제 이건 사실상 개인의 선택권 문제거든요. 개인에 대한 자의적 존중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국가가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낳아라, 낳지 마라 예. 등등인데 이 문제가 왜 개입이 되냐 그러면은 결국 저출산 문제와 경제에 대한 문제, 노동력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런데 2006년부터 우리가 280조 원을 썼단 말이죠. 저출산 대책에.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소위 말해서 여성을 일종의 재생산 이런 어떤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과 그런 정책이 일률적으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소위 이걸 정량화시키는 제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냐 그러면은 지금 방송이라든가 언론의 컨텐츠를 이렇게 보면요. 예. 뭐 소위 말해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 쪽으로 보면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독립적 문화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나홀로족이라다 독립 컨텐츠라든가 혼자서 뭐 잘하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이요. 제일 좋은 건 사실 문화로 다스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책을 어떻게 해서 아기를 많이 놓으면 돈을 얼마 주겠다. 이런 것은 국민을 당길 수 있으나 이것이 장기적인 대책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사회 말해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돈만 쏟아붓죠. 280조 원 같으면은 예. 지금 10수년간 우리가 그냥 돈 줘도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원석 전 의원님 예. 뭐 좀 다 비슷한 거라도 혹시 좀 생각나십니까? 결국에는 앞서 이상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예. 돈을 280조를 쓰고 국가적인 저출산 계획을 도입한 지가 뭐 15년 이렇게 됐는데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문제의 원인이나 본질을 전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썼는데도 안 되는 거는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뭐 현금성 지원을 늘리거나 예. 무슨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이트에서도 제안을 했듯이 성평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평등과 복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에서도 예. 어떤 생물이든 환경이 가혹해지고 예. 살기가 어려워지면 생산을 중단합니다. 이건 일종의 자연 선택이에요. 저는 인간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 아니, 상황이?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그 수치를 말씀드리면 예. 합계 출산율이라는 통계가 도입된 이래 전 세계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보이지 않은 출산율을 우리가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에 역대 가장 낮았던 게 80년대 말의 동독입니다. 정말 아무 희망이 없이 이 절망밖에 안 남은 그런 사회에서의 출산율을 우리가 보이고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예. 느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를. 그러면 이 문제를 단지 돈 얼마 주고 아이 하나 더 낳으면 인센티브 얼마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구조를 바꾸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예.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다 아는 듯이 정부가 할 예.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큰 틀에서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단기간에 이 문제 개선 방법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그런 걸 담은 법안이요, 국회에 지금 300건이 넘게 발의돼서 계류돼 있답니다. 그거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논의 안 합니까? 일부러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국회 할 일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